경제규칙 다시 쓰기 21세기를 위한 경제정책 보고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김홍식 옮김 머릿말 정치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이 책을 낸다. 미국인들은 불안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책은 물론 경제를 거론하는 책이지만 다루는 내용은 사람들이다. 빈곤층뿐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심히 걱정하며 살고 있다. 아이들에겐 웬만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며 식탁에 먹을거리나 청구서 지불에 필요한 돈을 벌어오는 것이며 언젠가 은퇴할 날을 대비해 충분히 저축하기가 팍팍하기만 하다. 2008년 위기가 터지고 뒤따라 깊은 불황이 닥친 시기에 1천만이 넘는 가정이 집을 잃거나 압류당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870만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도 집이 있는 가정이 집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고 일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노동인구에서 영구적으로 낙오하거나 저숙련 직무로 옮겨가 줄어든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만 앞으로 이 책이 밝히듯이 이러한 경제적 고충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도 아니며 최근의 위기 탓만도 아니다. 빈약한 보수를 받는 세월이 수십 년 흐르는 사이 경제적 안전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산층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거나 유지하기가 갈수록 멀어져 간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너무나 많다. 뉴스에서는 경제의 성장이나 회복이라는 말들이 들려오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안정적이라거나 보수가 늘어나는 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상위층은 주식시장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위기 때 본 손실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얼마 없던 재산마저 날려버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 증가분 중에서 91%가 최상위 부유층 1%의 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불평등한 성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현상이다. 경제가 회복을 보이는 다른 징후도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회복을 지적하는 논자들도 있다. 그러나 대표적 실업률은 5.3%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된 형태의 실업과 시간제 고용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수백만에 달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들이 대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70년대 말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하지 않는 시간제 직무에서 일할 수밖에 없거나 경제활동 인구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10%를 넘어선다. 유색인 지역 사회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실업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백인들의 2배에 달한다. 온갖 정치적 분단과 세대 간 분단,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인종 간 분단의 어느 쪽에 속하든 간에 미국인들은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줄 방향과 해법이 나타나기를 목말라 하고 있다. 이제는 양 정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불어 써가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에 다가설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99%와 1%라는 말이 국가적인 대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 지도자도 풍부한 인재를 보유하고 대단한 성장과 혁신을 성취한 미국이 어쩌다 이처럼 심각한 고통의 수렁에 빠진 나라가 되었는지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늪에서 벗어나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분명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생각을 제안한다. 즉,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롭게 작동하도록 경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우리 경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책은 공동의 번영을 성취하기 위한 21세기 경제의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폭넓은 의제를 제시한다.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도 충분히 제시한다. 이 책은 원래 루즈벨트 연구소에서 보고서로 배포한 것이었고 의도했던 독자층은 주로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집단을 훌쩍 뛰어넘는 민감한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즈는 이 보고서를 최상위 부유층에 막대한 부가 집중되고 중상층은 갈수록 쪼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지난 35년 동안의 정책들을 다시 쓰기 위한 공격적인 청사진이라고 불렀다. 주간지 타임은 이 보고서가 불평등에 대한 은밀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포드 재단은 획기적인 결과라고 했다. 물론 정치인들도 보고서의 논지를 경청했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보고서가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칭찬했다. 각계각층의 대변자들과 노동계 지도자들, 의원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전화를 걸어와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규칙들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이 보고서를 행동의 촉구로 보았다는 것이다. 좀 더 건실한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가? 우리의 핵심 논지는 간단하다. 미국 경제는 자연적인 경제학 법칙 때문에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진화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그와 달리 우리를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이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것,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과 규칙이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미국의 가정들이 누릴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규칙을 바꾸면 실제로 경제에 유익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규칙들은 하나의 통설적인 경제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이론이 부정확하고 낡은 것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다. 공급 측면 경제학은 세금과 관대한 복지 시스템의 부담이 초래하는 동기저해와 정부 규제가 경제를 제약하기 때문에 성장이 억제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입장은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수요 부족이 성장을 억제한다고 강조했던 케인즈주의 경제학과 날카롭게 결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급 측면 경제학은 규제 완화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투자의 삭감을 초래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이제 다 나와 있다.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갖가지 정부 규제를 폐지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러한 정책들을 실행한 결과 거대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은 늘어났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그 신봉자들이 장담하던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다. 20세기 중엽 이후로 경제 이론은 파격적인 변화를 겪었고 시장의 장점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가 새로 나왔다. 그 증거들이 말해주는 것은 시장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시장이 존재하는 틀 자체가 우리의 법적 체계와 정치적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증거들은 또한 우리가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간단히 말해 경제 성장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 번영,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불평등,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준과 유형의 불평등은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규칙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 이제 규칙을 다시 써야 할 때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지금 보고 느끼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곧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고 직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진한 경제적 성과가 수십 년 계속된 결과 경제적 우려가 정치 토론의 변두리에서 정중앙의 현안으로 올라왔다. 대다수 사람들의 임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노동자 생산성은 계속 오르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산성 간의 격차가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반면에 최상위 소득층에서는 최고 경영자와 은행가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실적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소득이 급등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들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불황 이전의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또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되돌아온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대략 3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새로 늘어난 일자리들 가운데 80%는 임금이 낮은 서비스 및 소매 유통 분야의 고용이다. 이처럼 최상위 부유층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반면에 나머지 미국인들은 경제적 정체와 불안을 겪는 상황, 이 둘의 공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현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미래도 그에 못지않게 험악하다. 미국인들은 경제가 그 뿌리에서부터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의 근본이 뒤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도래해야 할 변화는 기술과 세계화의 변화를 포함하여 위태로운 점도 있고 유망한 점도 있다. 이것저것 푼돈벌이로 조금씩 벌어서 생계비를 채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저런 플랫폼에 접속하여 차를 태워주거나 방을 빌려주거나 청소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하기까지 서비스에 뛰어드는 시기다. 공유경제가 자유와 유연성을 확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공유경제를 수용하려면 분명 75년 전에 만들어진 법적 체계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 시절에 정해진 전국노사관계법과 후속노동 규제는 지금보다 더 오래 유지되는 고용계약과 더 좁게 정의된 노동자의 의미를 전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굳이 경제학자들이 일러주지 않아도 대다수 미국인들은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려면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행 경제 구조의 주변적인 요소들을 땜질하는 단편적인 제안으로는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에 불충분하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미국 대중에게 아주 분명해 보인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및 민주당 지지자, 무당파를 포함하여 미국인들의 약 3분의 2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반드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현안들에 대응하는 사회와 정치 분야의 운동들이 주로 금융 부분의 남용에 주목한 점거하라 운동과 그 후신들을 비롯하여 임금 인상, 인종차별, 비싼 대학 등록금, 주택금융을 현안으로 싸우는 활동가들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진정한 심층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고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일어났다. 대개 국제적인 게임의 규칙도 잘못된 똑같은 경제이론의 영향을 받아 똑같은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식으로 변해왔다. 한편으로 미국이 모범 사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무역기구 WTO, G20을 비롯한 국제적 무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성과를 악화시키는 변화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화의 요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 경제가 왜 잘못되어 왔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그 분석을 바탕으로 사소한 땜질을 크게 넘어서는 처방들을 제시한다. 우리 경제가 둔화되는 증상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증상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다. 지난 30년 동안 일어난 제도적 변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높여주는 인적 자원 투자를 포함해 장기적 투자와 같은 지출을 떨어뜨림으로써 근시안적인 행동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 같은 단기적 행동이 불완전한 경제를 만들어 왔고 우리는 아직도 지난번 커다란 위기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바 시장 경제라는 것을 이룩해 왔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상위층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장기적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 공동의 번영을 창출하는 길은 단지 재분배,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차적 소득을 세금과 이전 지출을 이용하여 다시 분배하는 일의 문제만은 아니다. 물론 재분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임금도 높여야 하고 후생 수준도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힘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 경제의 규칙 다시 쓰기는 포괄적인 해결책들을 담은 메뉴를 제시한다. 불평등의 원인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동시에 그러한 일들이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복잡하게 뒤엉켜 꼼짝하지 않는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날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미국 경제가 농장과 농업에서 대대적으로 공장과 산업의 일자리로 옮겨간 20세기 전환기에 출현한 혁신주의 운동은 근로층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 경제력의 집중이 정치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독점과 기업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도 물론 경제와 정치 양면의 권력 집중과 싸우기 위해 수립된 새로운 정책 발상이었다. 뉴딜은 사회적 계약을 재창출하여 당시 새로 출현하는 산업 경제에서 평균적 미국인들의 운명을 향상시키자는 것이었고 또한 그러한 정책 발상을 실현하려는 근본적인 의지이기도 했다. 뉴딜이 완벽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특히 여성과 유색인 문제가 누락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1892년에서 1938년 사이의 시기를 보면 미국의 정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외부자들의 사회운동과 강력한 정치적 동인을 한데 모을 수 있었다. 그러한 정치의 목적은 바로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그 기회의 성취를 위해 매진할 책임이 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규칙들을 완전히 다시 쓰려면 기나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계급은 너무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일 뿐이다. 이 책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자고 주장한다. 루즈벨트 연구소의 원본 보고서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계에 몸담은 워싱턴 정가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의 주장을 경청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분석과 주장은 그 이상의 것, 즉 행동을 촉구한다.
우리의 정치 지도층이 그러한 부름에 응할 용기가 있을 것인가?